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법사위에서 맹활약 중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1호 법안에 이어 2호 법안 역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종부세 폭탄이다. 사실상 증세다. 이런 비판도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호 법안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와 설명해 주셨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예. 계약갱신 청구권. 이번에 낸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고요. 예. 그 안에는 또 1가구 1주택자, 노령,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하자. 이거는 실수요자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1가구 1주택자들은 배려하고 네. 1가구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조금 더 세금 매기자 더,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 더는 아니고 많이 매겼는데 정부가 저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는 바람에 예. 제가 좀 무섭게지긴 했는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중에 예. 설명드리겠지만. 예. 자, 지금 핵심은 과표 구간입니까? 어떻습니까? 과표 구간을 원래가 있는 구간이 6개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저는 이번에 7개로 나누자고 하는데 예. 그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이 12억에서 50억 구간 사이입니다. 예.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그다음에 12억에서 50억인데 예. 이걸 실거래가로 따지면 30억에서 약 92억 사이예요. 이 사이를 너무 구간을 넓게 잡지 않았냐. 갭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러니까 30억에서 50억짜리는 꽤 있거든요. 예. 실제로 여기 세금을 내는 분들을 보면 여기 한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한 70%가 밑에 구간에 낮은 구간에 있고 한 30%가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걸 차별화를 시키면 무슨 게 나오냐면요. 정부가 왜 굉장히 이번에 세율을 올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자세한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더 설명을 하고 기재위에서 좀 그러려고 합니다. 예.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네. 이게 과표 매기는 방식이 결국은 네. 실거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좀 이게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자. 네, 이거는 과표 구간이라는 걸 처음 알고 나면 저기 헛웃음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건데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이거는 또 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곱하기를 해줘요. 예. 곱하기를 90%, 85%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정부가 이것만큼은 2022년까지 100%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시가격입니다. 예. 공시가격이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 한 68%? 예. 실거래가에 그다음에 일반 주택은 그보다 더 낮아요. 한 예. 58% 예.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는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 게 지금 공시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연동이 돼 있냐면은 건강보험, 뭐 연금보험 아하. 이런 데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뭐 종부세 걷자고 이걸 갖다가 뭐 금방 100% 현실화하는 거는 좀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네네. 이런 게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저는 그게 뭐가 어렵냐 실거래가로 세금 매기면 되지 그렇죠. 이랬는데 그게 네네. 아니군요. 그게 아닙니다. 네네. 네. 연결돼서 좀 어려운 게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하여튼 뭐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의원들의 또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안. 네. 그 전에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집값이 더 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좀 많이 매기는 네. 이런 걸 내놨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사인은 났고요. 예. 이게 작년 12월 달에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안을 정부에서 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항상 반대해 왔고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 뭐 선거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 선거 때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종부세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21대 국회가 됐는데 21대 국회가 되면서 6.17 지난번에 그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때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집값이 뛰고 전세 가격이 막 오르고 그랬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예.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한쪽에서는 종부세 주로 그러니까 보유세죠. 보유세를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공급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7.10 대책은 종부세 이른바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고 무지 셉니다. 예. 굉장히 세서 이거는 시장에서 먹힐 분명히 것이다. 먹힐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도 항상 뭐 저희가 있으면 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가령 특히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단타성 투기 매매 있잖아요. 한 2년, 3년 안에 팔아버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면 또 빠져나갈 구멍들이 또 있죠. 증여 자식들한테 증여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증여하겠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증여하는 데 대해서는 취득세를 올리겠다. 증여세 플러스 취득세를 올리겠다 하는데 이것도 양도소득세가 올라간 것만큼 거의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마 일반 국민들이 가장 이제 하는 게 그 왜 이 정부의 실책 중에 하나인 예. 임대주택에 대한 왜 인센티브 준 거 있잖아요. 혜택 준 거, 예, 예.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거의 다 그걸 걷어냈는데 여기에서도 아파트만 걷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는 안 걷어냈기 때문에 혹시 요새는 하도 풍선이니까 풍선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부분이 이건 너무 언페어하다. 너무 불공정해서 이걸 소급 적용해서 이걸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번에 소급 적용은 못했고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 네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와는 상관없이 많이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글쎄.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목표는 임기 전으로 이 집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네. 뭐 그런 거였는데 전문가들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초반부터 집값 잡으려면 보유세를 많이 올려야 된다. 네네. 근데 계속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거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그게 도저히 안 돼. 이게 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더라도 좀 약하게 내고 좀 눈치를 찔끔 봤어요. 올렸죠. 예. 그러니까 22번이나 그거 올려야 됩니다. 근데 방금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다.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 보유세 얘기했을 때 세금 폭탄이다 이게 먹혔거든요. 미통당 빼고도 그런 국민 컨센서스라고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보시죠. 예. 10년 전에 200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부터 종부세 걷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2008년에 종부세 걷은 거에 그때 8,400억 걷었는데 예. 지금 4,800억밖에 안 됩니다. 10년 동안 집값은 90%가 뛰었습니다. 올랐는데. 그런데 반밖에 안 되고 내는 사람도 겨우 한 10만 명 정도만 늘었어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세 정의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세금으로 뭐 집값 잡는 거는 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 도대체 경제통인가 내가 의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보유세를 한 번도 실효성 있게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다음 해부터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예.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종부세 세액이 8,400억 원이었는데 10년 지난 2018년에는 4,400억이다. 반으로 네네. 오히려 줄었다. 네네. 집값은 거의 100% 뛰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에다 투자 또는 투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동산 거죠. 불패. 네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보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금으로서는 집값을 잡지는 못하고 그냥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공급을 안 하냐? 재건축도 막 일단은요, 완화해 줘라. 일단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1%가 안 돼요. 그렇다고 법인까지 하대요. 포함해서 1%고요. 예. 지금 개인으로 따지면 0.7%밖에 안 되고요. 분명히 공급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주택이 모자라거나 그러질 않는데 그렇죠. 100% 넘었죠. 서울과 수도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서울과 수도권에 문재인 정부가 공급 대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대부분 신도시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는 안 돼요. 지금 30만 호 짓고 17만 호는 거의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면은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도 이미 상당히 이미 투기꾼들이 들어가 있는 데 아닙니까? 예. 그쪽하고 건설산업 쪽하고 이쪽을 대변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완화를 해줘야 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어느 만큼 완화를 하는 거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만약 규제 완화해가지고 해주잖아요. 뭐 기름 껴는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터지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다시 투기 수요가 몰리기 몰리니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올리고 그리고 포괄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감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스피드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가령 뭐 상계동, 예. 저 목동, 거기다가 일기 신도시 다 지금 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렇죠. 오래는 안 받으니까. 한 번 그러기 예.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특히 일가구 다주택에 많이 매기는 것도 네, 그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내놓으면 네. 공급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는 그런 거죠? 생각을 했는데 불행히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제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오히려 평수는 작으면서 이른바 똘똘한 채들을 채. 몇 개를 가지고 예. 임대주택을 등록으로 안 내놓는 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섬세해야 됩니다. 예.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0, 30 아마 40까지 해당될 텐데 지금 소득은 있으나 네. 큰 돈은 없다. 네. 근데 집을 살려고 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을 막아놔서 영원히 집을 못 산다고. 근데 이제 예.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대출을 굉장히 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하는 예. 거품들이 늘어났는데 솔직히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요 은행은 돈을 벌고요. 그다음 집값은 다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빼보겠다고 그랬는데 이른바 자꾸 이제 한쪽에서 부동산이 오르고 그러니까 전세 대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쬐니까 어떻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정책은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난번 6.17 때는 그게 좀 이제 조금 이렇게 덥석 예. 대출 규제하겠다고 나오니까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새로 내온 대책안에는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책 안에는 아직은 그 아주 세부적인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건 이번에 주로 세금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을 보십니까? 그 대책은 그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 그럼요. 예. 그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예. 네네. 또 하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 고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문제였어요. 네. 이걸로 많이 부닥치기도 했단 말이죠. 건설업자들과. 글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제 자리에 없으시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남은 그린벨트도 별로 없어요. 일단 제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북쪽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남쪽에 일부분이 있는데 남쪽에는 솔직히 이명박 시장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거의 다 뭐 그린벨트를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없지만 물론 할 구석은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많지가 않을 때 어떤 가치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재건축도 다 올려달라 이러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역세권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데 오히려 예. 역세권 주변에 고밀지구를 좀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 짓는 추가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예. 공공임대로 확보를 하는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 굉장히 많은 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자체가 굉장히 메트로폴리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부 주상복합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역세권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큰 효과도 없으면서 솔직히 그린벨트 얼마 남아있지도 않게 푸는 거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예, 들여다봐야 되겠다. 제가 민주당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민주당 이 얘기 듣고 계시면은요, 민주당 저기 십몇 년 전에 말이죠, 이명박 정부가 뉴타운 해가지고 난리칠 때 예. 그때 거기에 편성하셨었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무지 반대했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뭐가 하나가 있을 때 막 편승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큰 계획하에 어떤 원칙하에 가야지 예. 요번에 하면은 막 가거나 이러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아직 지금 민주당 아니니까 열린민주당이니까 합당하셔서 얘기하세요. 합당하면 얘기 더 못해요. 네네. 그 어떻게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합당하는 얘기는 다시 나옵니까? 안 아, 나옵니까? 그뭐 저쪽에서는 당연히 얘기하실 테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또 뭐 밴드웨건도 할 테고 뭐 그러시지만 예. 저희는 얘기해본 저희 안에서는 얘기해본 적도 안에- 없고요. 당내에서 저희 얘기한 적이 안에서는 뭐 특별하게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네. 거시적 관점에서 네.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그 지금 수도권이 문제잖아요. 네. 인구도 이번에 차상 처음으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인구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뭐 그린벨트도 모자란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위해서 뭐 정부 청사라든가 국회, 청와대 다 지방으로 가자.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국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 뭐 거기다가 좀 더 보태면 뭐 국공립대학도 지방으로 옮기고 네. 뭐 그런 얘기도 거시적 관점에서 나온단 거시적 말이죠. 관점에서는 당연히 나와야죠. 뭐 솔직히 서울대학을 옮긴다 그러면 효과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뭐 같이 봐야 돼. 여기서 무슨 어떤 결론을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예. 요번에 종부세 세율을 올리니까 정부가 그날 제 홍남기 부총리가 막 대단하게 올린 것처럼 예. 최고 세율이 6%입니다. 지금 예. 3.2% 6%입니다. 막 그랬는데요. 그 6% 대상이 되는 사람은 94억 이상입니다.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뭐 몇 사람인지는 제가 내일 특종으로 제가 어디 딴 데다 발표할 예, 건데 예. 하여튼 요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폼 잡고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최고 세율에 대상한 사람은 뭐 요만합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예. 생색내려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게 전반적으로 3억, 6억, 예. 6억에서 12억 그 다음 예. 구간 실제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상당히 모여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예. 실효성을 높일 예. 것인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 종부세를 대폭 상향하는 것은 집값 잡는 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방향이 된다. 좋다. 네. 이건 뭐 김진애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전문가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조금 더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